영국의 한 유명한 축구 감독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종이 판 떼기 위해서는 항상 이기는 훌륭한 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 축구 경기는 잔디밭에서 펼쳐진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노페이크 이슈 채널 팩트남입니다. 지난 아르마타 이야기 1편에 이어서 T-14 아르마타가 태어난 러시아의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아르마타 이야기 2편에서는 아르마타 등장 이후 서방의 분석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2016년 11월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 신문은 이 평가에서 나온 몇 가지 놀라운 인용글을 실었습니다. T-14는 파격적인 탱크입니다. 이 탱크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탱크 디자인 중 가장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무기 경쟁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라는 심각한 평가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서방이 T-14에 대항할 탱크 개발 계획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큰 우려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과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산악지역, 수로, 사막에서의 반군 작전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방위산업의 디자인 및 개발 노력은 고기동성 차량과 폭발물을 무력화하는 도전에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영국은 새로운 주력 전투 탱크에 대한 큰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국제전략연구소의 2016년 군사 균형 보고서 역시 T-14를 혁명적이라고 묘사했으며 탱크의 능동 보호 시스템을 강조했는데, 이는 로켓 추진 수류탄과 대전차 유도 미사일로부터의 위험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걱정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새로운 T-14 개념에 대한 초기 발표와 공개 이후 검증 가능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점차 서방의 분석가들은 T-14에 대해 더 회의적인 시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의 미국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가 주장하는 T-14의 능력에 대해 객관적 검증이나 공개 자료 및 시연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방어 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016년 말 미국의 내셔널 인터레스트 저널은 미국 분석가들이 T-14의 능력은 크게 과장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하이테크 탱크를 생산하는 실효성이 강조되었는데, 러시아가 의미 있는 수량의 탱크를 생산할 자금과 자원이 없다는 사실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 유명한 영국 축구 감독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종이 위에서는 항상 이기는 훌륭한 팀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기는 잔디밭에서 펼쳐진다는 거죠. 자, 이제 러시아가 주장하는 홍보 자료에서 조금 물러나, 그리고 러시아가 입만 조잘조잘하는 이론적인 도면 개념에서 잠시 거리를 두겠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전장을 지배하는 무기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조업체들이 직면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질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산 일정과 러시아 정부 및 산업계의 모호한 방향성은 이러한 문제들 중 하나로 지적되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100대의 T-14 탱크를 제조할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이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산상 현재까지 대략 1000대가량의 아르마타가 현실에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2024년에 시작을 맞이했고 아직 100대 아니 10대의 아르마타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2018년 러시아의 방위 및 우주 산업 분야의 부총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이 새로운 주력 전투 탱크 시스템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러시아군이 T-72의 다양한 개조 버전을 포함하여 충분한 수의 오래된 탱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탱크의 수량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라고요. 이 논리는 기존 차량들이 여전히 탱크 플랫폼으로 효과적이며 적절한 공격 및 방어 조치를 통해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실용적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러시아 무기 산업이 직면한 가혹한 현실을 더 잘, 그리고 현실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동시에
T-14의 장기적 전망에 대해 이미 가능성이 없다는 매우 부정적인 미래를 나타내고 있는 징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침공 이후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로 인해 이미 재정이 어려워졌고 또 고급 기술과 서구의 선진적 장비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방위산업과 정부와의 정면 대립으로 보였습니다. 탱크가 필요 없다는 이 성명이 발표된 후 한 달이 지나서 32대의 T-14 탱크와 100대의 T-15 보병 전투 차량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8월에 발표된 성명에는 T-14 16대가 그해 말까지 인도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1월이 되자 마감 기한은 2020년 초로 더 미뤄졌습니다. 2020년이 되었을 때 100대의 탱크가 생산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시험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와 T-14의 무인 버전에 대한 더 대담한 이야기가 나돌았습니다. 2021년 7월에 또 다른 성명에서는 2022년에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방부 장관인 세르게이 쇼이구는 3월 생산이 되더라도 첫 번째 제품을 시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실과 실제 사이의 격차는 계속 커져갔습니다. 2021년 12월의 발표에서는 주 무작의 탄약 로더가 2022년에 시험될 것이며 전체적인 연속 생산이 이루어질 것이고 2023년 이후에는 40대의 T-14가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022년 여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침공 몇 달째를 맞이합니다. 이 침공은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탱크 함대에 많은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러시아의 탱크가 화려한 불길로 폭발하고 포탑이 하늘로 치솟는 자극적인 영상들로 넘쳐났습니다. 러시아의 탱크들은 주 무장의 자동 장전 개념의 결함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포탄이 포탑 내부에서 충분히 보호되지 않아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러시아 엔지니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T-14에 대한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T-14에 장착된 방어 장갑은 모든 면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지만 드론에 의해 공격되는 새로운 각도, 즉 포탑 상단 측은 절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의 장갑차의 초기 경험을 바탕으로 T-14에 대한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능동보호 시스템 범위를 확장하고 로켓 추진 수류탄 및 대전차 유도 미사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전자기 및 마이크로웨이브 무기에 대한 방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양측 모두 지뢰밭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어 이 위협을 원격으로 처리할 새로운 방법이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아르마타의 생산 지연을 더욱더 가중시켰을 것입니다. 전장의 경험으로부터 입증된 무기 시스템은 다른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판매 옵션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T-14 아르마타 탱크에 대해 인도와 중국, 이집트 그리고 벨라루스가 관심을 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갖는 것과 수백만 루블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중국의 국영 방위 산업 기업인 노린코는 자체 탱크인 VT-4가 T-14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큰 질문이 있습니다. 2015년 전승절 퍼레이드에서 T-14가 목격되었지만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 실제 전투 작전에서 테스트된 증거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T-14가 실제 전투 경험이 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2020년에 러시아 정부 소식통은 T-14가 시리아에서 테스트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테스트되었다는 것이 반드시 전투 테스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큰 의문은 T-14가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입니다. 해외 판매를 위한 홍보 목적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땅을 가로지르며 진군하는 아르마타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트나 미국의 에이브람스와 같은 서방 탱크들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고 이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아마 최고의 마케팅 전략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푸틴에게는 우크라이나 땅에서 T-14가 오래된 서방 주력 전투 탱크들을 파괴하고 그 옆에서 포즈를 취하는 사진이 그야말로 최고의 마케팅 선물이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장을 누비고 승리하는 T-14에 대한 어떠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이런 사실이 있다면 벌써 SNS나 드론이 T-14의 전투 장면을 포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이런 아르마타와의 대전을 치렀거나 제블린으로 포탑을 땄다면 반드시 그런 장면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2022년 10월 러시아 TV에서 T-14가 전투 훈련을 받고 있다는 영상을 보도합니다. 해당 탱크가 이미 전투 지역에서 배치되었다는 뉴스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전투 지역은 결코 명확하지 않았으며 탱크가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국영 언론사 노보스트는 2023년 4월 말에 T-14가 우크라이나 진지에 대한 간접 사격 역할로 사용되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탱크가 언덕, 숲 또는 빌딩 숲, 지역 뒤에 배치되어 적의 시야에서 벗어나 포병의 한 형태로 사용됐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도는 말 그대로 주력 전투 탱크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전술이었으며 아예 보도되지 않는 것이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박격포 대신에 주력 전투 탱크를 구매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죠. 만약 이 보고가 정확하다면 이것은 러시아가 스스로 T-14가 아직 완전한 실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고장날 가능성이 있어서 포획을 걱정하거나 단순히 선전용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어도 2023년 5월 9일 전승절에서는 T-14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23년 7월에 러시아 국영뉴스 기관인 타스는 T-14가 러시아 군대에서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사용되어 전차의 성능을 시험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2023년 8월 말까지 우크라이나는 전투에서 T-14와 대면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4일에 러시아 언론은 T-14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철수되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마도 러시아 제조사들은 샵 T-14 우크라이나 사용, 샵 우크라이나전 T-14 강력 화력과 같은 해시태그를 만들어내기 위해 마케팅 자료를 뽑아내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위에서 언급한 2023년 9월 4일 철수 보고서에서 대전차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측면 방호 장갑이 추가될 것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분명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 항공기, 대전차 미사일 및 장거리 포탄과 같은 공격에 근본적인 개발적 도전 과제를 직면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러시아의 장갑 차량의 손실 규모와 피해를 받았을 때 무참히 폭발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장갑 차량이 이제 전쟁에서 많이 퇴보하고 있으며 무인기와 미사일이 전장을 지배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이 너무 이른 판단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러시아에서 전차를 상대로 하는 무기들이 빠르게 진화했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전차 엔지니어들로 하여금 장갑 측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T-14의 명백한 실패는 러시아에게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미래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러시아의 장갑 차량 산업의 부패, 자원 부족 및 재정 한정으로 고통받기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곧바로 고안하고 대량으로 생산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오직 판매 성장 목표와 정치적 외압으로 인해 무리한 일정과 성과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장의 현실에서는 그런 마케팅의 숫자들과 정치가들의 외압은 무자비하게 떨어지는 포탄 아래 묵살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산산업은 꼭 외부에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방산산업은 남을 위한 배려, 다른 나라 국민을 위한 샴푸 같은 제품이 아닙니다. 아직도 전쟁 중인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정치적 색깔에 의해 항상 달라지는 방산 계획의 변화를 막아야 합니다. 방산 개발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정치적 색깔도 국민을 보호함에 있어 절대 장난을 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입니다. 방산산업이 늦지만 꾸준히 전진하려면 그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그 원동력은 바로 국민들의 사랑과 관심입니다. 이런 관심과 사랑 그리고 응원은 언젠가 떨어지는 포탄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상 노페이크 채널 팩트남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